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거대한 주제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박문호 박사님 이론이 중심이더라고요. 와, 근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아마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되어 온 질문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겁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실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착각인지 그 실체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네, 특히 그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간의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 한 편의 영화이고 우리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다. 네, 그 영화라는 비유가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영화의 정체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자료에서는 의식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상태랑 내용. 네, 스테이트하고 컨텐츠. 맞아요. 이걸 호수에 비유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호수 자체와 그 위를 스치는 물결처럼요.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먼저 그 의식의 상태라는 게 바로 물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결이요? 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가만히 있는 호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 불면 흔들리죠. 네, 바람에 따라 잔잔하게 일렁이기도 하고 거칠게 파도치기도 하죠. 우리 의식도 똑같습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막 깨어났을 때, 아니면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이 모든 게 다 다른 의식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 없다 이런 스위치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아날로그 파동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고요. 바로 그겁니다. 의지로 켜고 끊는 게 아니라 여러 신경전달 물질의 상호작용에 따라 확률적으로 변하는 것에 가깝죠. 그렇다면 의식의 내용은 뭘까요? 그게 바로 호수에 담긴 물이겠네요. 그렇죠. 물 그 자체, 혹은 물에 비친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떠올리는 생각, 어제 저녁 메뉴에 대한 기억, 주말 계획 같은 것들이 전부 의식의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상태는 파도, 내용은 그 물. 그런데 자료에서 진짜 뜻밖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의식의 내용이 사실은 뇌가 내놓은 예측의 결과물이라고요. 네. 예측이라니요?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눈앞에 이 마이크를 보고 있는 것도 예측이라는 건가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바로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혁명적인 사실 중 하나입니다. 지각과 행동은 곧 예측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어라고요? 네, 우리 뇌는요, 눈으로 들어온 빛 신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크린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예측 기계에 가깝습니다. 예측 기계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뇌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무엇이 있을지를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형태가 보이면 저기엔 아마 마이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선의 추측을 먼저 던지는 거죠. 아, 먼저 추측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눈과 귀로 들어온 감각 데이터랑 자기 예측을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 예측이랑 현실이 거의 일치하면 우리는 아, 마이크가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거고요. 그럼 예측이 틀릴 때가 있겠네요. 물론이죠. 바로 그 예측 오류가 발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뇌의 예측 과동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계단인 줄 알고 발을 헛디뎠을 때 그 놀람, 그게 바로 계단이 있을 것이라는 뇌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순간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꾸는 꿈이나 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감각 데이터가 차단된 상태에서 뇌가 오로지 내부 데이터만으로 만들어내는 예측의 세계인 셈이죠. 결국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가장 그럴듯한 예측 영화의 한 장면인 겁니다. 와, 제 모든 현실이 사실은 뇌의 최고의 추측이라니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저희 집 고양이도 지금 저를 보면서 뭔가를 예측하고 있을 텐데 그럼 그 녀석 뇌도 저처럼 이런 정교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자료에서는 동물의 의식을 1차 의식, 인간의 의식을 고차 의식으로 구분하는데요. 말씀하신 고양이의 경우는 1차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의식이요. 그건 어떤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스냅 사진 같은 겁니다. 스냅샷이요. 스냅샷. 네. 고양이는 지금 이 순간의 장면에만 머물러 있어요. 배고픔, 편안함, 경계심 같은 감각들이 찰칵하고 찍힌 사진처럼 현재를 채우고 있는 거죠. 아, 그냥 현재의 장면들만. 그렇죠. 물론 과거의 경험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걸 기억된 현재라고 표현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그랬었지 하고 과거의 한 장면으로 떼어내서 회상하거나 내일은 저걸 해야지 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은 없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미래라는 서랍이 없이 모든 경험이 그냥 지금이라는 하나의 큰 바구니에 담겨 있는 느낌이겠군요. 그럼 인간의 고차 의식은 동영상이라는 비유가 딱 맞네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고차 의식은 동영상과 같아요. 우리는 과거라는 서랍에서 기억의 스냅 사진들을 수시로 꺼내와서 현재와 연결하죠. 네. 그리고 미래라는 빈 서랍을 상상 속의 사진들로 채워놓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를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 즉 서사로 엮어내는 겁니다. 바로 그 능력 덕분에 문명도 만들고 역사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온 걸까요? 뭐가 그 단편적인 스냅 사진들을 하나의 장편 영화로 만들었을까요? 자료에서는 그 핵심 동력으로 단 하나, 언어를 지목합니다. 언어요? 네, 인간은 언어라는 강력한 도구를 발명해서 흩어져 있던 감각의 조각들을 언제, 어디서, 왜라는 문법으로 엮어내기 시작했어요. 원인과 결과를 부여하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낸 거죠.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나라는 주인공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무대 위에서 활약하는 이야기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고차 의식의 탄생 비화입니다. 언어가 서사를 만들고 그 서사가 나라는 주인공을 탄생시켰다. 여기서 오늘 논의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나, 즉 자아라는 존재가 사실은 뇌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이라는 주장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거세게 흔들리는 나룻배 위에서 빠르게 날아가는 기러기를 활로 맞추는 상황. 네, 그 비유가 자아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뇌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 활 쏘는 궁수와 같다고 상상해 보시면 돼요. 뇌는 끊임없이 변하는 두 개의 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거든요. 하나는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 세계, 즉 날아가는 기러기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배고픔, 불안, 기쁨처럼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나의 몸과 마음 상태, 바로 흔들리는 나룻배죠. 계속 움직이는 발판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춰야 하는 거네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그렇죠.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뇌가 아주 기발하고 대담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어떤 해결책이죠? 바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고정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상의 고정점이요? 네. 이 혼돈의 세계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준점을 뇌가 스스로 그냥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뇌는 먼저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룻배, 즉 내부의 혼돈 속에서 나, 자라는 가상의 중심점을 딱 박아버립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지만 변치 않는 주체는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측 불가능하게 날아가는 기러기, 즉 외부 세계의 혼돈 속에서도 저것, 대상이라는 가상의 고정점을 만듭니다. 저 복잡한 움직임의 실체는 기러기라는 안정된 대상이다 라고 규정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 나라는 감각이 실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냥 뇌가 활을 잘 쏘려고 만들어낸 가상의 기준점일 뿐이라고요?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뇌가 만들어낸 유용한 허구라고 할 수 있죠. 유용한 허구라니.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는 안정적인 기준점이 없다면 쏟아지는 감각 정보와 내면의 변화라는 혼돈 속에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창조해낸 위대한 작가인 셈입니다. 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생존을 위한 허구라니.
이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종교나 철학과는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에서는 의식을 신이 부여한 고유하고 불멸하는 실체, 즉 영혼으로 보죠.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남는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뇌과학적 관점에서 의식은 뇌라는 신경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기능적 상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뇌의 활동이 멈추는 죽음의 순간, 나라는 영화의 상영도 끝나고 자아라는 환상 역시 소멸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듣고 보니 한편으로는 불교의 가르침이 떠오르기도 해요. 고정된 자아는 없다고 하는 무아사상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 유사성에 주목합니다. 불교에서 나라는 건 오온, 즉 여러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말하는 건데요. 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그 목적과 해석에 있죠. 불교는 이 자아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 뇌과학은 이것을 진화 과정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선택된 매우 효과적인 생존 전략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목표,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인 설명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철학 쪽과도 연결점이 많아 보여요. 특히 물질이 의식을 규경한다는 유물론적 관점과 정확히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뇌라는 물질적 시스템이 의식이라는 정신현상을 만들어낸다는 뇌과학의 기본 전제는 유물론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하죠. 경험 이전에 이미 나가 존재한다고 본 칸트나 해결 같은 관념론 철학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뚜렷하게 구분되죠. 뇌과학의 의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동물의 감각이라는 토대 위에 언어와 기억 같은 재료가 쌓이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구성물이니까요. 라칸 같은 정신분석학자가 자아는 타인의 시선으로 구성된다고 말한 것도 자아의 허구적인 측면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연결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모든 논의를 따라가다 보니 결국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자료에서 삶이란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과정이고 죽음은 빌려왔던 환상을 자연에 반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던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향하려는 거대한 경향성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네. 생명 현상은 바로 이 거대한 흐름에 아주 잠시 저항하는 기적과도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양이라는 외부의 막대한 에너지를 빌려서 흩어져 있던 무질서한 원자들을 끌어모아 잠시 나라는 아주 질서정연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결국 이 질서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즉 무질서의 상태인 죽음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그렇게 보면 죽음이라는 게 실패나 끝이 아니라 그냥 원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죽음이란 평생 애지중지하며 빌렸었던 두 가지 환상, 즉 나라는 내부의 고정점과 세계라는 외부의 고정점을 자연에 반납하고 다시 우주의 거대한 무질서 속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밀었던 게 사실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던 셈이군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니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실현이나 영적인 초월 같은 개념도 완전히 새롭게 해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자아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일 수도 있겠다. 이론. 아주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매슬로우가 말한 자아 실현이나 연어 명상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우지적 의식과의 합일 같은 경험들, 오늘 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 그토록 꽉 쥐고 있던 나라는 환상의 경계선을 의식적으로 느슨하게 푸는 상태. 경계를 허무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뇌가 만들어낸 제2의 자연이라는 좁은 무대를 넘어서 본래의 자연, 즉 우주 전체의 질서와 공명하고 연결되는 특별한 의식 상태라고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본 결과 인간의 의식은 어떤 신비로운 영혼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네.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뇌가 끊임없이 상영하는 정교한 예측 시뮬레이션 영화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인 나와 영화의 배경인 세계는 사실 뇌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기 위해 만들어낸 위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뮬레이터 속에서 엔트로피에 저항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통해 이 두 가지 환상을 자연에 반납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 순간 나라고 느끼는 이 모든 감각과 생각이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이라면 그럼 그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뇌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